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맨날 반갑대,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프에서 수강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또 온라인에서 수강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도 시간까지 빼보고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보충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좀 수강해 주십시오. 우리 공부한 거 바깥에서 시험 안 나오고 우리보다 더 잘 공부하는 케이스 없습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은 절대 문제은행 방식 시험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지문 우리 보시다시피 똑같이 나오는 선지가 기껏해야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잘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시험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래요. 뭐 60점만 맞으면 돼. 맞아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30% 초반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벼락치기 공부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 배경 지식이 있었던 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공부에 2, 3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러세요. 알겠나요? 또는 학부 과정에서 젊은 친구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 잘 따라오셔서 들었던 배경 지식이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는 거야. 알았죠? 세상에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내 노력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걸 체험했었을 때 본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었을 때 또 삶의 지인들이나 삶의 여러분들 동반자를 만났었을 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요행만 바라고 살아라. 대충 그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건 아니죠.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열정적으로 살자. 이게 맞는 답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오케이, 발이 좋은 얘기 했습니다. 자, 가설 얘기해 봅니다. 가설. 이제 드디어 조사 문제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가설에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봤더니 조사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답이다. 아우, 가설의 다른 말 뭐라고요? 연구 가설. 아유, 중요하다. 이걸 잘 묻는다 또. 연구 가설이라고도 한다. 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이해됐죠? 잠정적 진술이란 건 가설은 목표가 뭐예요?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이 가설이 뻥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잠정적인 거예요. 잠정적이란 말은 완벽하지는 않다. 검증을 통해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가설의 근원을 묻는 게 자꾸 등장하는데 가설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우리 앞에서 연구 문제의 근원도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조사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뭐 지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동료들과의 그런 토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설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봤더니 선행 연구나 이론적 명제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도 있고, 따라서 가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밑줄 긋시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론에서 나오죠. 우리 연역법의 순서, 이론, 가설 기억나시죠? 예? 이론은 무슨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론이? 이론은 귀납법. 아이씨, 왜 그래? 이론이 귀납법의 맨 최종적 산물이었었죠? 그렇죠? 아까 했잖아. 주제가 설정되어지면 관찰을 통해서 경험의 유형이 나오고 그 유형의 결과물로 이론을 창출해낸다 그랬습니다. 그 이론을 주워다가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연역법에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자,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자 봅시다. 직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대. 아유, 가설은 뭘로도 나올 수 있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직관은 이거 비과학적 방법인데. 근데 직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 직관, 신념 보세요. 여기 봤더니 여기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되어진다.
순서가 뭐죠? 그렇죠. 문제 다음에 가설이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순서 묻는 거죠. 연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는 거지, 그죠? 예, 이걸 가만히 보면 뭔가 느낌이 어떻죠? 맞는 느낌, 전문가적인 느낌, 이런 느낌 싹 들죠. 예, 그걸 노리는 문제들. 가설은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기초에서 도출될 수 있다. 맞죠? 다시 이론에서 나오고요, 직관에서 나오고요, 신념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행 연구 이론 됐습니다. 자, 가설은 방향성 얘기인데 방향성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봤더니 방향성 문제가 한 번 등장을 했었었는데, 자, 가설의 종류에 방향 가설, 비방향 가설이 있어요. 자, 제목만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다. 방향 가설. 방향 가설은 저 좀 잠깐 볼게요.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 문제와 관련돼서 잠정적인 진술을 연구자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 뭐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에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래서 방향을 연구자가 정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땐 비방향성 가설. 얘는 관계만 잠정적으로 이 방향보다 어떻게 훨씬 느슨하게 설정을 해요. 여기 봤더니 방향성 가설은 선행 연구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변수 간의 관계,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 이때는 연구자가 확신 갖고 있어요. 방향성 가설은. 봤더니 복지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서비스 질 달라질 거야. 확신을 갖고 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비방향은 이론적 근거는 있지만 다양한 결과, 변수 간의 관계 예측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힘든 거야. 그러니 관계만 대충 표현해. 사회복지사의 경력과 서비스의 질은 관련이 있을 거야. 질이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관계는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비방향성 가설이다.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가설은, 자 봐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방향성만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 오죠? 뭐뭐만자 들어가면 그거 틀린 거다. 그래서 가설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비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뭔지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뭐뭐 이렇게 될 거야, 확신이 있으면 방향성 가설 수립할 수 있고, 확신은 안 써,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관계 정도만 표현하면 그게 비방향성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예. 일반적으로 우린 가설 수립할 때 이 방향성 가설을 더 많이 수립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그만큼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노하우나 또는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많으면 이 방향성 가설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그런 비방향성 가설이죠. 자, 변수 수에 따라서 단순 가설, 복합 가설, 요것도 좀 보시면은 하나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만을 서술한 거, 그게 단순 가설. 1대1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살행위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독립 변수 민감성 하나, 종속 변수 자살행위 욕구. 오케이? 됐죠? 그런데 복합 가설은 둘 이상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놓여진 겁니다. 우울증 환자의 민감성과 심각성이 높을수록 자살행위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민감성과 심각성 뭐예요? 독립 변수가 두 개죠. 됐나요? 다시 한번.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면 단순 가설, 복합 가설. 자, 이걸 꽈서 시험 문제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가설에서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가설할 때 있다. 그게 무슨 가설? 복합 가설이에요. 그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가설의 조건과 형식 봅시다. 얘도 시험에 뒷다 잘 나왔어. 맨날 뒷다 잘 나온대. 예. 요새 시험 경향이 뭐냐면, 우리 오지선다형 시험 보잖아요. 그럼 하나의 문제 안에다가 이것저것을 다 선다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한 부분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다고요. 잘 봅시다. 자, 가설의 조건, 이론과 연관되어져 있어야 되고, 뭐라 그랬어? 귀납법으로 만들어졌던 이론에서 가설이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랬죠. 연관되어져 있어요. 경험적 검증 가능해야 되죠. 형이상학적인 것들, 하늘의 신을 찾아보겠다, 이런 거 가설 수립 안 된다 그랬죠.
자, 한정성. 가설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단 세 개 이상의 변수들이 포함된 가설의 검증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설은 가급적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변수는 뭐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고, 때에 따라서 통제 변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외생 변수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도입한다 그랬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 시험 문제 봅시다. 이거 봐요. 가설은 이론적 배경 가져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이론 다음에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시작한다 해도 맞는 거예요. 알겠나요? 귀납적으로 형성되어진 이론을 배경으로 가설이 나왔다. 됐죠? 이론 가설 묶어서 기억해 두시죠. 자꾸 이 문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자, 2번 봅시다. 요 문제 볼게요.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경험적 검증인데, 경험적 검증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 5가지 감각 갖고서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를 알아보는 게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고, 이 경험적 검증을 강조하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회를 찾는데 그게 불가능해, 가능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인간 모여 있는 거는 다 찾아낸다는 얘기잖아요. 러시아도 가야 돼요. 심각한 거 우크라이나 갔다가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거기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 검증이 가능, 불가능?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불평등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뭐 서울특별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건 우리가 조작적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사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결정적으로 틀린 건 뭐야? 모든이란 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이란 거, 모든이란 말 때문에, 그죠? 이걸 어떻게 경험적 검증하겠어? 이해됩니까? 어떤 얘기인지? 됐죠? 자, 3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가는 경험적으로 검증하다. 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할까요, 안 갈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람직하다예요. 바람직하다. 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엔 바람직하다, 누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가치지향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뭐에 어긋나는 거지? 가치 중립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 봤더니 바람직하다는 연구자의 가치 편견, 주관적 견해 등이 포함된 기술로 가치 중립성을 추구하는 가설의 적절한 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이 드는 거면 이거 가설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사옵니까? 자, 그다음에 자, 계속 넘어갑니다. 계량화 논리적 가능성 읽어보시고, 자, 가설의 형식. 가설은 일반적으로 무슨 문? 조건문. 연구 문제는 무슨 문? 의문문. 그죠? 시험에 나왔던 거.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 할 것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비교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A 할수록 B하다. 자, 정관계, 부관계로 표현되어 지어야 되는 것은 뭐하고 뭐? 연구 문제와 가설이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여기 보면 11회 때 나왔어요. 가설은 정의 관계로 기술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정관계 또는 부관계로 기술되어져야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핵심이 가설의 통계적 검정입니다. 아우, 얘 좀 봐봐요. 우리 19회 때 얘가 19회 때 점수가 높아서 합격률이 떼졌던 것이 안 나와서 그래, 얘가. 가설 검증도 아까 전에 우리 어떤 얘기했냐면 분석 단위의 오류가 어느 단계에서 시행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원래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개인주의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 오류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원래 이 가설 검증도 분석 단위,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교재 시험 문제 출제될 때도 일반적인 가설과 얘를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해요. 통계적 검증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요 단계 가설 설정 단계에다가 알았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설명해놨죠. 원래 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가설 설정 단계가 아닌 자료 분석 단계에서 추리 통계 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지는데 추리 통계 몰라도 돼요. 다만 가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에서 함께 공부하려 하니 이 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읍소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예. 자, 딴 책들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 자, 가설 검증 좀 잠깐 보겠습니다. 표본의 통계치에 근거하여 연구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통계적 추론 방법을 얘기한다.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 얘기를 들었더니 표본에 통계치가 등장했어요. 통계치가 뭐죠? 짜증이 나죠? 예. 자, 잘 봐요. 지금부터 봅시다. 이 용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실제 전체 집단, 그걸 뭐라 그랬죠? 모집단이라 그랬죠. 모집단. 뭔 집단? 모집단이라 그랬어요. 모집단. 자, 모집단 개념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얘네 전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양적 연구에서 뭘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고. 숫자. 수치화 계량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양적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집단의 속성이 있어요.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속성. 그 속성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요. 숫자로. 그 숫자를 우리는 모수 또는 모수치 또는 모치수.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 아유, 이거 다 나온다 시험 문제. 모수, 모수치, 모치수. 시작. 이게 뭐냐면 모집단의 속성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이게 뭐냐면 저 잠깐 볼게요. 이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그 첫 번째가 중위값 또는 중간값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최빈값. 아이고야, 마지막으로 평균 들어봤죠? 우리 평균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을 써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 안에 모집단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의 성인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A 대통령 후보가 있고 B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 때 A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9,000명이다. B는 1,000명이다. 이해됐죠?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평균을 이걸 모집단의 모수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A를 지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10,000분의 9,000, 10분의 9. 이해되시나요? 90%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이게 모수치야. 이게 이해됐나요? 이게 모수치라고. 이걸 만약 평균값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걸 더해서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을 또 구해주면 되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숫자가 모수치라는 거예요. 모수치. 그렇죠.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실제 값은 뭐죠? 모수치를 알고 싶은 거죠. 양적 연구에선. 이해됐나요? 이 10,000명 중에서 A 후보,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전체 모집단 10,000명을 다 조사를 해버려. 다 조사를. 그걸 무슨 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야.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는 일단은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모집단이 아니라 전체 이 모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수조사하는 것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1,000만 명, 2,000만 명, 1억 명 검사한다고 해봐요. 조사한다고. 가능 불가능? 나라도 못해요. 예, 국가도 못합니다. 예, 우리 작년인가 경제 총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 조사 요원들을 정부에서 한 10,000명 정도 사다 풀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요원 주로 아줌마들이 했는데 아줌마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하고 공갈도 칩니다. 이걸 해주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야 이씨 코로나로 죽겠는데 무슨 나라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 그죠?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선택했냐면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요. 자, 잘 봐요.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는 행위. 다시 뭐라고요? 행위. 이 행위를 표집. 다시 뭐요, 여러분? 표집. 다른 말로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요.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걸 표집. 다른 말로 표본 추출.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링. 아시겠나요? SAMPLING 됐죠? 그래서 여기 뽑혔어요. 누가? 샘플이 뽑혀. 그걸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됐어요? 자, 표본. 자, 여기 좀 볼게요. 표본의 특성을 통계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쁘냐면 여긴 모집단 모수치 하니까 모자 붙었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표본이요. 포수치라고 하든지 예, 표치수라고 하면 좋은데 얘는 스타티스틱스 그게 통계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스타티스틱스 넘버 해가지고 통계치라고 해요. 통계치. 다시 표본의 속성을 뭐라고 한다? 표본의 속성이 다시 표본의 속성이 뭐요? 통계치라고. 모집단의 속성이 모수치. 다시 한번 표본의 속성을 통계치. 모집단의 속성을 모수치. 정리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표본의 속성을 모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본의 통계치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표본의 이런 수학적 값이에요. 여기서 이 표본을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몇 명이 뭐 대통령을 지지한다든지.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는 잘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는 모수치 값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때 이렇게 표본을 끄집어내서 이 표본의 속성을 갖고 전체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보는 연구를 그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요?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이 전수조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수조사는 이 모집단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모집단의 요소라고 하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만 명도 엄청난 거고 1,000만 명, 1억 명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표본조사라는 거예요. 표본조사는 표본의 일부만 끄집어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 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런 거지. 이런 표본 조사를 수행할 때 우리가 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값을 알까 모를까? 알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표본 조사라든 전수 조사라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양적 연구에서 이거 알고 싶은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한 거죠? 이 통계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야. 대한민국 성인 남성, 성인 남자, 여자 3,000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000명만 끄집어내서 이 3,000명이 A 후보, B 후보를 얼마만큼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이 3,000만 명이 이 A 후보, B 후보를 얼마만큼 지지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표본 조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우린 끊임없이 텔레비전에서 표본 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뭐 성인 남성 80% 그러니까 3,000명 중에 80%가 A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게 뭐지? 무슨 치야 그게? 그게 통계치예요. 그게 통계치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3,000만 명 중에 3,000명이 A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게 무슨 치예요? 그게 그 통계치를 갖고 3,000만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우린 추정해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즉 모수치를 추정해 보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때 자, 이 통계치와 이 모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치라는 건 내가 측정한 값이야.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모수치라는 건 진짜 실제 값이잖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표집오차, 다시 뭐라고요? 너무 중요한 게 똑같은 말이 표본오차라고도 해요. 이 나쁜 대한민국 이 교수님들께서 원래 영어로 샘플링 에러기 때문에 표집 오차인데 샘플 에러가 아니고 샘플링 에러예요. 근데 그놈의 걸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셨어. 표본 오차로 해놓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시험에도 표본 오차라고도 나와. 통계치에서 모수치를 뺀 값, 그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오차. 다른 말로 표집 오차, 똑같은 말. 표집 오차, 표본 오차는 똑같은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 표집 오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통계치가 모수치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통계치가 모수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알았죠? 됐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통계치가 뭔지 감 섰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 자료 분석 단계에 가서 표본의 통계치에 근거해서 연구가설, 아까 연구가설이 뭐라 그랬죠? 그냥 가설 연구가설이라 그랬죠? 내가 조사 설계 당시에 수립한 가설이 연구가설이에요. 그 연구가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통계적으로 추론해서 알아보는 방법. 이 추론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수치하고 통계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너무 복잡해. 내 사실 이걸 가르치면서 제발 출제위원들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 분석론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걸 두 학기를 잡아서 강의를 해도 석박사 애들도 벅벅거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1시간 안에 공부를 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이해되세요? 그 자료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석박사 애들이 논문을 쓸 때도 본인이 못하고 그 회사에다 돈 주고서 다 이렇게 해서 맡기죠. 100만 원씩 주면은 다 해줘요. 그것만 하고 밥 먹고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만큼 접근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이걸 자꾸 시험 문제를 내고 앉아 있어요. 이 아름다우신 출제위원님들께서. 아유 참.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고 가요. 검정 절차인데 살짝 봐요. 가설 설정 유의 수준이란 용어 나왔어요. 그런 게 있군. 뒤에 가서 공부할 거야. 넘어갑니다. 검정 통계량 산정 그런 게 있어. 다시 뒤에 가서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기각이냐 채택. 기각은 뭐지? 이 가설 연구 가설 뻥이야. 야 없애. 여러분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 가설이 뻥이 됐다는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연구는 다 박살 난 거예요. 그동안 쏟았던 자료 수집에 들어갔던 비용 그냥 순식간에 다 기각되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연구자한테 비참한 거죠. 시간, 돈. 반면에 채택이 되어지면 이거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가설 설정. 자 가설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절차 이게 지금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의 밑줄 쫙 이게 시험에 나온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가설과 무슨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자,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무슨 가설이 있어야 된다.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설립돼야 돼.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연가설이에요. 연가설. 아까 전에 영자 들어간 거 3개 공부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연구가설. 연구가설 아까 뭔지 배웠어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된다. 여기 볼까요? 가설은 성별은 남녀의 연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얘는 방향적 가설일까 비방향적 가설일까? 비방향성이죠. 이걸 이거를 방향적 가설로 고치면 어떨까? 여자보다 남성이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방향성 가설인데 그냥 영향을 줄 것이다. 관계만 있다. 이러면 이거 비방향성 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지가 잘 모르겠는 거야. 이런 가설 형태에서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가설? 비방향성 가설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연가설을 봅니다. 시험의 핵심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다. 연가설. 자, 연가설은 연구 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설. 자, 볼게요. 변수 간의 관계가 단지 표지보차. 표지보차 아까 전에 뭔지 배웠죠? 통계치 마이너스 모수치. 그래서 즉 밑줄 긋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어떤 특정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발생시킨 게 아니다. 이해됐나요? 네가 통계치를 잘못 산출해서 즉 표본을 잘못 꺼내내 갖고 거기에서 심각한 표지보차가 발생해서 난 연구의 오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연구가설이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너 샘플링 잘못했어. 그래갖고 네가 통계치가 모수치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해, 추정하지 못해. 그게 바로 연구가설이다. 그래서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밑줄 긋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밑줄 긋습니다. 않는다고 설정되는 거예요. 연구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죠. 여기서 미친다는 미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됐다 미쳤다가 아니고 여기서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 다시 말해 변수 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연구 가설의 반대가 연가설이다. 이해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처음부터 기각이 목표다. 목표가 뭐라고요? 왜? 이거 기각 안 되고 이게 채택이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연구 가설은 관계가 없다야. 이게 채택이 되는 순간에 내가 설정해놨던 연구 가설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가 없다가 되는 거죠.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연가설이 채택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전부. 아주 이런 지문들을 세세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각이 목표인가, 즉 참일 가능성이 적어 처음부터 갖다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이다. 얘가 버려져야 돼. 연가설이. 그래야만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모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모수치는 뭐뭐 같다 또는 모수치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가설은 요거가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연가설을 H1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걸 같다.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별은 남녀 연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서, 그죠? 이 연구 가설입니다. 연가설은 남성의 연봉과 여성의 연봉은 같다. 그죠? 즉 성별은 남녀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표현이 되어진다. 연가설이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갖다 버릴 가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연구 가설의 반대, 그렇죠? 그게 연가설이다. 됐죠? 자, 대립가설은 봐요. 대립가설은 연가설의 반대 가설이다.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이게 채택이 목표인 가설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립가설은 사실 연구가설이에요. 그죠? 대립가설이 연구가설하고 같은 속성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가설이라고 해서 연구가설과 별도로 뭐 하는 거지? 대립가설이라는 걸 둔 거예요. 봤더니 그래서 얘가 채택돼야 돼. 얘가 채택이 되어지면 연구가설이 만든 게 돼. 그때는. 그래서 그러나 만약 연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연가설이 참이다는 의미가 돼서 연가설이 채택되고,
모수치는 뭐뭐 다르다, 모수치는 뭐뭐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성별은 남녀 연봉에 영향을 주고 연구가설에서 대립가설은 여성과 남성의 연봉은 다르다. 즉 성별은 남녀에 영향을 준다가 된다. 이해됐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 연구가설과 대립가설은 같은 값이다. 같다. 자, 정리하면 얘가 맞으면 얘는 뻥이 되고, 뻥이 되는 순간에 연구가설도 뻥 되는 거예요. 됐죠? 얘가 틀리면 얘는 참이 되고, 그럼으로써 연구가설도 참이 되는 거예요. 채택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서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아까 전에 배웠잖아. 변수의 수에 따라서는 단순가설, 복합가설이라고 했었죠? 얘는 기준이 뭐지? 기준이 뭐였어?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사용되어지는 가설에 따라서 연가설과 대립가설 구분된다. 다시 얘는 목적이 뭐라고 기준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가설검증이에요. 가설검증. 이해됐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연가설은 여기 봐요. 이게 3번이나 시험에 나왔는데 요번 20회 때, 13회 때, 15회 때, 20회 때 똑같이 나왔다. 똑같은 지문으로 나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둘 관계는 뻥이다 이런 거야.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 없다. 이거 반대가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대립가설과 연구가설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하면요, 그게 연가설이다. 연가설은 자 봐요. 이 10회 시험 문제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연가설은 가설 검증을 통하여 거짓으로 판명난 가설이다가 아니라 판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이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립한 가설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 예상되는 가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OX 문제 안에 다 있다. 조금이라도 혼동될 만한 건 다 OX로 다 뽑아놨다. 이 책을 믿으시고 이것만 갖고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하나 더. 자, 연가설은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다. 자, 이게 참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이걸 기존의 연구가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은 뭘까? 연구가설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다.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대립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 이게 뒤집혔죠, 그죠? 참 가지가지 버라이어티로 냅니다, 시험 문제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특히 연가설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알았죠? 다음 페이지 넘어. 자, 또 나왔다. 여기 나왔는데 이건 안 할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거예요, 이걸 하면요. 알았죠? 영상으로 하나 조그맣게 해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만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통해서 우리 학은모 카페하고요. 그 다음에 사복모 카페 있는 거 아시죠? 그들로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이제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문제들 찍어서 올려드리고, 특히 사복모 카페 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사복모입니다. 사복모. 사회복사 1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으악하고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제가 하고요. 조사 설계서부터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